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Good evening, everybody. 오늘은 저녁이에요. 여러분들이 창밖의 영화를 듣고 있는 시간은 몇 시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우 주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여름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원선입니다. 아, 오프닝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외국어가 나와서. 아니,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몇 시에 들으시는지? 네, 맞아요. 이제 셋 중에 제가 좀 팟캐스트를 많이 듣던 사람인데, 저는 좀 늦은 시간에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화장할 때. 습관이 이제 화장할 때 많이 틀어놨었는데, 여러분은 몇 시에 들으시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저희 통계 봤을 때는 낮 시간이 많이 있었나요? 주로 이제 저희가 올리고 직후에 많이 들으시는데, 그 다음에는 자정에도 좀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네. 사연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뭐 하면서 들으시는지 그런 이야기도 언젠가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예린 씨 말처럼 저녁이에요. 저희가 처음으로 저녁 시간에 해보는 것 같네요. 네. 저희가 다 조금씩 바빠져가지고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3일간 잘 지내셨나요? 앞머리 파마했어요. 되게 자연스럽네. 아, 그래요? 앞머리만요? 네, 앞머리만요. 우와. 저도 앞머리 파마 있을 땐 했었어요. 지금 없는데. 은서 씨는 앞머리 파마 하고 싶어요. 다음에 같이. 다음에 같이? 뭐 하셨어요, 은선 씨는? 네, 지난 3일간? 3일간요? 3, 4일? 뭐 했지? 그냥, 지냈어요. 아, 맞다. 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영화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공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저희가 여태까지 다룬 것 중에는 제일 좀 반전 있는 영화잖아요. 약간 서스펜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스포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네. 따로 스포 구간을 만들지 않고, 줄거리부터 약간, 많이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무슨 영화를 하냐면, 리플리라는 영화를 할 건데요. 네. 이 리플리를 볼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스포 정말 당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본 후에 다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예린 씨의 강력 추천으로 시작을 저희가 하게 됐는데, 예린 씨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이 영화를 저희에게 추천해주신 어떤 이유? 저희가 처음에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어떤 영화 좋아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리스트를 쭉 읊었을 때 여름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었어요. 나 맨날 기억을 예린 씨는 제가 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억해 주세요. 너무 신기해. 네, 뭐라고 했나요? 또 제가 되게 묵직한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약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솔직히 스토리도 별로 상관없고, 물론 스토리가 재밌으면 좋지만, 하지만 등장 인물의 시면을 되게 깊이 들여다보는,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약간 죄책감 느끼게 하는 영화들 있죠. 약간 숨겨진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건가요? 그런 욕망 거. 같은 네. 걸. 혹은 그 주인공에 대한 연민을 굉장히 느끼게 하는, 그래서 마츠코도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거고, 리플리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저희가 이 창밖의 영화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얘기는 막 연초부터 했잖아요. 네. 그때 원래는 저희 셋 다, 합의를 본 첫 번째 영화로 하자 했던 게 리플리였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각자 보기도 했었는데. 어쩌다 바뀌었죠? 그러다가 저희가 한 몇 개월 동안 얘기가 끊겼다가요. 네. 또 예린 씨 사적인 얘기인가? 평창올림픽에 봉사도 가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고 저 나름대로 여행 계획을 그러고 나서 텀을 두고 만났을 때 제가 아마 리플리는
99년 영화니까 조금 더 최신 그리고 우리 셋이 그래도 첫 영화니까 네. 뭔가 조금 더 첫 영화다운 걸 골라보자 해서 네. 마치코를 골랐었죠. 네. 하지만 리플리는 셋 다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은성 감독님은 리플리 네.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영화였나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굉장히 좀 오래전에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우리 초기에 한번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오늘 한번 다시 봤죠. 네, 그 3번을 봤어요. 볼수록 영화 너무 좋던데. 네. 네, 좋은 영화 스포 준비하시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리. 네, 그러면 리플리라는 영화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이게 길어요, 영화가. 2시간 20분 정도 네. 되는 영화라서 오. 줄거리도 좀 긴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그냥 좀 약간 끊는 식으로 해서 두 분의 의견도 들으면서 네.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먼저 이 리플리는 1999년에 나온 미국 영화고요. 원제는 한국에서는 리플리로 잘랐는데 원래는 더 탤런티드 미스터 리플리라는 네. 제목이에요. 재능 많은 리플리 씨. 네. 감독은 안소니 민겔라라는 감독이고요. 전작으로는 잉글리쉬 페이션트 그리고 리플리 후에는 콜드 마운틴 그리고 브레이킹 앤 엔터링이라는 영화를 감독과 각본 둘 다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 리플리라는 영화는 원작 있죠. 원작은 소설이고요.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소설가의 1955년 작품이에요. 이 네. 작품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1955년에 소설이 나오고 60년에 태양은 가득히라는 네. 영화로 원래 먼저 한번 영화화 되었다가 그 후에 99년에 이 리플리라는 영화가 또 나오게 된 거죠. 네. 이 패트리샤 하이스미스 팬들이 좀 계실 거예요. 네. 이게 캐롤, 네. 많이들 좋아하는 캐롤의 원작자이기도 하고 누군가요? 그 정말 유명한 누구요? 에드가 앨런 포. 네. 죄송합니다. 네. 에드가 앨런 포하고 생일이 같은가 그래서 뭐 다시 살아 돌아왔다 막 이런 식으로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환생까지 근데 꽤 연결고리가 있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범죄 소설을 많이 쓰고 네. 약간 리플리란 작품도 그렇지만 그런 평가를 받는 작가예요. 네, 그래서 배우는 이 리플리의 배우들은 맷 데이먼, 주드로, 기네스 펠트로, 필립 세이모 호프먼, 케이트 블란쳇. 와. 네. 대단하죠, 진짜 얘기만 그쵸. 들어도. 좀 대단한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오고 있어요. 주로 이때가 다 20대, 30대? 그쵸. 주드로도 27, 뭐 이럴 때였고, 다 이제 유명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탑스타가 되기 전에. 네. 굉장히 저는 이 영화가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배우들의 연기하는 모습, 미쳤죠. 그리고 외모, 네. 좀 젊었을 때, 지금도 전성기지만 다 전성기예요, 지금도. 맞아요. 물론 필립 세이머 호퍼는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 젊었을 때 이 배우들의 빛나는 모습들을 리플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영화를 줄거리 들어가 볼게요. 영화가 혹시 첫 장면 기억나세요? 이제 맨날 전 첫 장면 준비해 오는데, 네. 네. 어떤 걸로 기억하세요? 어떤 인상이 있으셨어요? 첫 장면이 피아노 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린 씨. 수미상관이죠. 그렇죠. 진짜? 수미상관이죠. 뭐였죠? 처음에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면 네모난 화면에 약간 창문 틈 같이 작은 틈이 생기면서 거기서 한 남자의 얼굴이 이제 조각이 돼서 딱 나오게 돼요. 기억나시죠? 네. 예린 씨는? 마지막 장면이 처음에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나는 3번이나 봐놓고. 근데 저도 이 창밖의 영화 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기억을 했었어요. 제일 중요한 서사를 첫 장면으로 기억했는데 이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조각조각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남자의 얼굴이 완성되어 가는 맞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노래도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 노래. 그 여성의 뭔가 울부짖는 듯한 그런 보컬의 목소리와 함께 그 조각들이 늘어나면서 뭔가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 예린 씨가 불러주신 음악이
오리지널 사운드예요. 이 사운드 트랙이고 만든 음악이고 이제 럴러바이 포 카인과 아벨의 성경의 카인과 아벨에서 카인의 자장가, 카인을 위한 자장가라는 곡이고 이 노래는 감독이 이름이 안소니 민겔라가 작사했어요. 네. 그런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하기도 하고 뭔가 이 스토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음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컬은 시네이드 오코너라는 아이슬란드계 네, 가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고 독백이 흘러나옵니다. 만약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만약 모든 걸 지울 수 있다면 나 자신부터 지우고 싶다. 재킷을 빌린 것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뭐 감추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시작부터 후회하는 남자의 독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결과보다는 뭔가 과정이 더 중요한 영화라는 약간 암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면이 전환되면 이제 은선 씨가 기억하시는 피아노 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네. 이 시선이 흔들리는 남자, 독백한 남자가 피아노를 치고 있죠. 여기는 야외 파티장인데요. 남자는 2대8 가르마를 깔끔하게 타고 이 안경, 약간 자주 흘러내리는 안경인데 안경을 끼고 차분하게 연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성악 공연에 반주를 하는 거죠. 공연이 끝나니까 노부부가 다가옵니다. 네, 아내로 보이는 사람은 휠체어에 타고 있고요. 남자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대머리 남자인데요. 이걸 쓸까 말까 하다가 너무 대머리라서 네, 기억나세요? 대머리였나요? 모자를 나중에 쓰나 모자는? 네, 그냥 대머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은빛 어쨌든 은발에 영화에 나오는 사람 외모를 묘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좀 깐깐해 보이는 노인이죠. 그래서 이들은 에밀리와 허버트 그린리프 부부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치는 남자는 그들이 다가오니까 저는 톰 리플리예요 하고 소개를 해요. 이 톰 리플리가 바로 맷 데이먼이죠. 네. 그래서 부부는 톰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프린스턴 나왔냐? 내 아들 디키도 거기 나왔는데 하면서 프린스턴 나왔냐 할 때 하버드 나왔는데요. 이러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근데 톰은 그런 대응을 못하고 굉장히 당황하죠. 네. 하지만 살짝 멈칫하지만 디키 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재킷이 프린스턴 대학의 로고가 새겨진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부부가 다가온 거였어요. 근데 부부가 자기 아들 흉을 막 보면서 걔는 재즈밖에 모른다. 근데 내 귀에는 막 소음이다 하면서 아빠가 주로 아들에 대한 불만을 막 표시를 하죠. 그러면서 언제든 너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부부가 친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부부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조선소 집안의 부부죠. 굉장한 부부예요. 부자예요. 부자 부부. 굉장한 부부죠. 그렇게 부부하고 남자는 헤어지는데 사실 프린스턴 재킷은 톰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연주자가 손을 다쳐서 대타로 오면서 옷까지 빌린 상황. 네. 그리고는 톰이라는 인물의 실제 상황이 나오는데 톰은 피아니스트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화장실에서 무슨 알바인가요? 약간 양복을 정리해주는 어깨 막 털어주고 노신사들 그러면 동전을 주죠. 그럼 막 그걸 받고 굉장히 굳어있는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행동이. 그런 일을 하거나 또 혹은 콘서트홀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 시간을. 새벽에 몰래 피아노를 치다가 경비원한테 들키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허버트를 찾아가요. 그 계기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곳에서 허버트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자기 아들인 디키가 이탈리아에 있는데 데려오기만 하면 $1,000를 준다는 거예요. 네. 톰은 망설이지만 결국 제안을 수락하고 그 다음은 디키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해요. 네.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 프린스턴 안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즈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눈을 가리고 재즈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 혼자서 막 제목하고 가수를 맞추고 네. 잘 못해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늘어가죠 실력이. 이때 톰의 생활 환경도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좀 가난한 환경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연습을 마친 후에 허버트가 제공해준 1등석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99년에 나왔지만 시대적 배경은
소설이 쓰여졌던 그 50년대 배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렘을 안고 배에서 내리는데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요. 톰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디키라고 소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거짓말이 프린스턴에 다닌다라는 학교에 대한 거짓말이었다면 두 번째는 아예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소개를 합니다. 네. 뭐 간단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그 여자는 헤어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탈리아 바닷가 마을 몬지벨로에 도착한 톰은 여기는 가상의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없는 곳인데, 네. 그래서 몬지벨로에 도착한 톰은 디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마지와 마주합니다. 여기서 디키가 주드 로가 연기하고요. 네. 마지는 기네스 펠트로가 연기해요. 어떠셨나요, 이들? 환상적이죠. 네. 네. 은선 씨는 어떠셨어요? 두 배우요? 네. 좋았죠. 그 여름날의 이탈리아의 해변에 네. 이 두 커플이 한 커플이죠. 커플이 있는데 굉장히 눈부시죠. 네. 참 눈에 띄는 커플이에요. 맞아요. 너무 아름다운 커플인데 디키도 당연히 이제 감지를 하죠. 아, 저 친구들인데. 근데 설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 근데 바로 접근하지 않고 뭐 쌍안경 같은 것도 막 가져가서 네. 막 지켜보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그때 그 리플리가 해변에 가죽 신발을 기억나세요? 네, 네. 기억나요. 굳이 신고 왜 그렇게 모래로 들어갔다가 그 신발을 또 벗고 그들에게 다가온 걸까요? 그냥 안 신고 바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 신발을 굳이 해변에서 신었을까? 이상하지 않았어요? 수영복 입고 가죽 신발 신는 거? 형광 연두색 삼각형. 짱이죠. 형광 연두색 네. 거의 삼각에 가까운 수영복 입고 있죠. 그거 하나만 딱 입고 근데 신발은 되게 꽉 막힌 음. 가죽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은선 씨? 신발을 신고 이제 해변가로 갔다가 거기서 벗고서는 네. 들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약간 모르겠네요. 그게 얘가 지금 연기를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객들한테 일종의 연출적인 그런 거였나 싶기도 하고. 네. 연출적으로 보면 은선 씨가 말한 대로 성격을 보여주는 걸 수 있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보면 발이 뜨거워서 그래서 빨리 가서 왜냐면 갈 땐 또 안 들키잖아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갑자기 벗고 막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뭐 이런 디키 이러면서 근데 이 영화에는 음. 그 어떤 오브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뭐 리플리의 신발이라던가 뭐 찢어진 가방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디키의 반지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브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발에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꽉 막힌 느낌? 근데 굉장히 몸도 굉장히 하얘요. 그 해변에는 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사람들이 가득한데 제일 하얗죠. 왜냐하면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굉장히 촌스러운 수영복 그리고 안경 그리고 말씀하신 가죽 구두 굉장히 언밸런스하고 그냥 딱 봐도 바다에서 놀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확 주는 네.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가가는데 디키는 당연히 톰을 기억을 못해요. 네. 네.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죠 사실. 톰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그러던 차에 우연히 디키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디키의 비밀은 여자친구가 있으면서도 마을의 야채가게 아가씨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디키가 그 여자랑 시간을 보내고 있는 틈에 톰은 마지와 디키가 사는 집으로 혼자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디키가 집에 돌아오니까 톰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굉장히 황당하죠? 네. 뭐지?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도 막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면서 대화를 나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디키가 톰에게 누구나 재능 한 가지씩은 있잖아. 넌 뭘 잘해?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톰은 이제 3가지를 말하는데 네. 서명 위조, 거짓말, 그리고 남 흉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디키의 아버지 흉내를 내죠. 허버트 씨. 섬뜩해요, 그때. 네. 근데 그게 너무 똑같아서 디키도 섬뜩해하고 막 소름 끼친다고 하면서 뭐야 너무 싫어 이러면서 또 되게 재밌어 네.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갑자기 매력을 느껴요. 네. 네가 우리 아빠를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흉내도 잘 내고 하니까 그러자 톰이 그동안 연습해온 게 있잖아요. 재즈 공부도 하고 네. 그런 지식들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디키에게 점점 다가서죠. 그러니까 디키도 톰에게 호기심을 느낍니다. 결국에는 디키는 톰에게 방까지 하나 내어줘요. 네. 그래서 톰은 자신의 임무도 잊은 채 디키와 함께하는 시간에 푹 빠져버립니다. 디키는 참 매력이 있죠. 네. 이제 네. 잘생긴 외모에 활기차고 유머러스하고 세련되고 거기다가 무모한 어떤 열정도 있어요. 톰과는 정반대인 사람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옷차림이 중요해요. 이 영화에서. 그죠. 꽉 막힌 구두, 골덴 재킷 네. 이런 거, 답답해 보이는 옷, 단벌 신사. 그런데 이제 디키는 뭐 굉장히 부드러운 린넨 소재의 그 여름에 어울릴 법한 옷들, 네. 치노 팬츠. 그리고 신발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네. 신발들, 가죽이 아니라, 그리고 뭐 페도라. 이거는 진짜 말로 할 게 아니라 스틸컷이라도 보시면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 참고할 룩이 많습니다. 진짜 멋있죠. 진짜 너무 네. 예쁘게 입어요, 옷을. 그것도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고요. 그죠. 네. 그래서 톰은 그런 디키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요. 거의 사랑의 감정까지 느끼게 돼요. 네. 그래서 좀 티를 안 내지 않아요. 내요, 티를. 그쵸. 그러니까 디키도 톰의 감정을 어느 순간 눈치를 채고 불쾌한 내색을 하지만 완전히 내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친구인 프레디가 나타나면서 프레디가 이제 필립 세이머 호프먼인데 연기가 엄청나죠? 네. 진짜. 그 디키는 약간 산만해요. 그래서 네. 집중을 잘 못하는데 이 프레디는 좀 달라요. 훨씬 더 이렇게 꿰뚫어보죠. 그래서 톰을 좀 더 의심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디키와 톰도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죠. 이때 프레디 첫 등장할 때 기억나세요? 네. 아, 자동차에 너무- 올라가서 뭐라고 막 하게 맞아요. 있죠. 진짜 난 그때 보고 편집 진짜 예술이다 느꼈던 음. 장면이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근데 비둘기 이렇게 있는데 네. 막 확 들어오죠. 빨간 차가 확 들어오고 얼굴 바로 안 나와요. 이렇게 고개 막 젖히면서 음. 자기의 나 왔어 내가 프레디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이 연기도 너무 잘했지만 이때 그 편집 리듬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플리라는 영화 자체가 되게 완성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죠. 약간 저는 클래식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뭔가 고전적이다. 네. 근데 그런 리듬들도 되게 세련됐어요. 맞죠. 그러니까 너무 적재적소에 탁탁탁탁 그 뭐라고 할까 차곡차곡 그 리듬을 만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 오픈카를 타고 오잖아요. 네. 프레디가 그러면서 막 달려와요. 막 그래서 디키 이러면서 오는데 톰 처음 봤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죠. 네. 뭐 톰 너가 뭐 톰이니 이러면서 그냥 어깨 동무해갖고 딱 디키를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이때 이제 톰은 서늘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섭섭함과 함께 어쨌든 그 와중에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던 와중에 야채 가게 아가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알고 보니까 그 디키랑 바람피던 아가씨 임신한 상태였고 네. 디키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죠. 네.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했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디키가 충격으로 벌벌 떨고 있으니까 톰이 다가가서 내가 네 비밀을 지켜주겠다. 걱정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럴수록 디키는 톰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네. 결국은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너도 네 갈 길 가라. 언제까지 내 옆에 있을래? 이러면서 쳐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뭐 재즈 뭐 페스티벌인지 뭔지 거기 가서 네. 여행 그거 마지막으로 우리 헤어지자 하면서 떠나요. 둘이서. 네. 그리고는 작은 보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그 페스티벌이 끝나고 다음날 망망대해로 나가죠. 그곳에서 근데 여기서 디키는 왜 배를 빌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새로 집을 찾으려고 배를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집을 이런 식으로 봤다. 바다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을 보였을 때 그걸 계약했다. 그거를 목적으로 한 거 그거는 아닙니까? 표면적인 이유죠. 이제 그러면서 빌리자 했지만 이미 톰을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굳이 왜 바다로 나갔을까? 어쨌든 네. 이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해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디키의 모습이 이렇게 차분하지 않아요. 배에 탔을 때부터 이미 약간 이렇게 머리가 도를락 말락하는 네. 화가 되게 많이 나 있는 상황에서 뭐 집을 본다고 했지만 집 보지 않고요. 보트를 바다 한가운데 세우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둘이. 네.
그러면서 그곳에서 톰이 뭐 이렇게 단 둘만 있는 시간이라 그랬는지 자신의 비밀스러운 감정을 고백을 하죠. 네. 그러니까 디키는 분노에 차서 이렇게 둘은 결국 몸싸움까지 하게 돼요. 네. 그리고 톰은 디키를 죽이죠. 여기서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실제로 주드로가 갈비뼈가 부러졌대요. 진짜요? 네, 이거 찍다가. 미쳤다. 근데 좀 되게 액션씬이 저는 조마조마했거든요. 이게 멀리서 찍는데 구명조끼 안 입고 있잖아요, 둘 다. 네. 그러면서 진짜 막 싸우잖아요. 저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카메라도 거리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살짝 했는데 뭐 긴장을 한 채로 액션을 해서 그런지 뭔지 뭐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거 진짜 바다에서 찍었대요? 그랬을 거예요. 와, 네. 그래요? 네. 대단한데. CG였을까요? 보통 수영장, 커다란 수영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네. CG 느낌 없었는데 내가 봤을 땐. 저도 워낙 탑스타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 액션씬이 좀 꽤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잘 찍혀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실제로.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노로 디키를 쳐서 살인을 한 거죠. 그리고 상황을 수습을 해서 근데 여기서도 죽이고 나서 그제야 죽은 시체, 디키의 시체에 품에 안기죠. 톰이. 네. 그 핏물이. 네, 맞아요. 참 그 장면도. 그리고선 수습을 하고 호텔로 돌아옵니다. 톰은 도망치려고 하는 건지 이제 뭐 그래야겠죠. 근데 급하게 막 체크인을 하는데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디키 그린리프 씨? 이렇게 하고 물어보게 돼요. 네. 그러자 톰은 또 멈칫하고는 그렇다라고 해버립니다. 네. 결국에 톰은 디키를 죽인 후에 디키의 삶까지 훔치게 됩니다. 네. 이게 가능했던 거는 아까 뭐 여러 가지 톰의 재능 때문도 있지만 디키의 여권 사진이 실물하고 되게 다르게 나와가지고 항상 네. 당신 맞아?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네. 그런 점. 또 필체를 흉내낼 수 있는 톰의 능력.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이 대옛날이다 보니까 좀 모든 게 좀 어설퍼요. 그래서 은행 업무도 되게 다 아날로그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어쩌면 그 허술한 시스템 때문에 더 톰 리플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타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미국 사람이 유럽에서. 그렇죠. 미국 사람이 이탈리아에 갔는데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네. 그런 부분. 그래서 톰은 제목처럼 자신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디키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마지와 프레디의 의심이 계속되죠. 하지만 네. 그리고 경찰의 수사망도 좁혀 들어와요. 하지만 톰은 위기의 순간들을 기지로 극복해가면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톰 리플리로서의 삶은 망가지게 되고 그 혼란 속에서 톰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죠. 결국 톰은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그의 삶도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어떻게. 다시 이제 복귀하니까 영화 다시 생생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감상을 한번 나눠볼게요. 네. 예린 씨부터 할까요? 감상이요? 저는, 저희 아빠랑 언니가 굉장한 영화 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긴 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빠랑 언니가 저보다 아마 영화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 영화를 보게 됐거든요. 네, 언니가 이 영화를 처음에 보고 너무 좋아해서 OST를 사가지고 그거를 계속 듣고 다니더라고요. 아, 음악도 너무 좋아요. 네. 맞아. 네. 그래서 저는 그 CD 케이스를 보고 이 영화를 처음에 접했어요. 이 영화는 저는 정말 거대한 약간 음악극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노래가 안 나오는 시퀀스가 단 하나도 없고요. 그 정도인가요? 그리고 처음에 미라맥스 거기가 배급사인가요? 제작사인가요? 미라맥스 로고가 뜰 때부터 사실 음악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음악이 없을 때에도 주변 소음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빈 공간이 없이 채워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뭐 스토리, 미술, 연기, 연출, 아까 말한 의상 이런 거 모든 면에서 되게 완벽한 영화인 것 같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영화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마츠코에서 다룰 때 얘기를 했듯이 빈틈이 없는 그런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클래식하다는 느낌이 저도 거기서 받은 것 같아요. 네. 은선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렇게 좀 빈틈이 없는 영화일수록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볼수록 더 좋은 점들, 재밌는 점들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인간의 내면을 파고드는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개인의 문제와 갈등을 좀 심리적으로 풀어낸 영화. 뭐 그 중에서 리플리라는 캐릭터는 당연히 되게 독보적인 캐릭터인 것 같고요. 또 리플리는 좀 성과 악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계속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맞아요. 되게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고 리플리가 거짓말을 하지만 그게 들통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약간 있잖아요. 조마조마하게. 한쪽 안에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계속 몰입하게 만드는 것 같고 네. 이런 캐릭터를 보면 혹은 만나면은 전 진짜 영화 찍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희대의 캐릭터, 그러니까 원작은 소설이니까 이 리플리라는 캐릭터는 심지어 정신과에서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아예 하는 말이 명명될 정도로 굉장히 이 소설에서 리플리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 이후에 생긴 말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리플리 증후군이. 그러니까요. 99년이니까 또 핫한 배우들로 한 번 더 리메이크 할 만도 하지 않나요? 아, 너무 엄두를 못 낼 작품인 것 같아요. 리메이크. 그럴까요? 하긴 아직도 좀 여전히 여기 등장했던 인물들이 젊으니까. 근데 리플리 증후군 같은 설정을 다룬 영화는 현대에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사이코패스. 네. 그죠? 약간 뭐 우아한 아메리칸 사이코패스. 우아한 사이코패스? 네. 좀 있죠. 그런 캐릭터들. 사이코패스 캐릭터 저는 양들의 침묵. 이름이. 근데 리플리 증후군이랑 사이코패스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리플리 증후군. 거짓말을 계속하지만 거기에 대해 어떤 자책이나 정신적인 어떤 자신만의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사이코패스의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그런 그 말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 감정까지 포함이 돼 있을 것 같고 특히 원작과 태양 가득히에서는 99년작이랑 좀 달라요. 일단 그런 연약함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태양 가득히는 좀 더 야망이 있는 인물 그리고 정말 아예 여기에 마지로 나오는 여자친구까지 태양 가득히는 가로채고 더 약간 동성애적 요소도 없고요. 파렴치한이구나. 그리고 정말 그걸 즐기는 특히 원작 안 봐서 5권짜리라서 그 중에 일부를 다룬 거래요. 오히려 영화는. 리플리 시리즈 시리즈 중에. 근데 그런 뭐 자신의 재능을 정말 죄책감 하나도 없이 계속 사용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특징인데 그런 면에서 99년의 리플리는 좀 더 제가 느끼기엔 연약한 인물인 것 같아요. 좀 더 이유도 좀 만들어줬어요. 계급 문제 같은 거. 처음에 되게 가난한 흑수저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던가 뭐 그런 정체성 성소수자의 어떤 혼란 그런 것도 이 영화에 녹아 있고요. 이제 전체적인 소감 들어봤고 연출과 연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출 얘기 먼저 해볼까요? 네. 이 영화가 이제 소설을 원작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원작으로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원작을 어느 정도 충실히 따라가면서 그 안에 영화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프닝 시퀀스의 그 프롤로그는 살짝 놓쳤지만 그 이후로 나오는 그 피아노 치는 장면부터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까지의 그 오프닝 크레딧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화면 뭐 색감 이렇게 투영되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오프닝 시퀀스가 좀 그런 의미에서 정교하게 굉장히 잘 짜여진 시퀀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영화로 옮겨왔을 때 소설은 어떤 다른 점이 있다면 영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인물의 어떤 머릿속을 탐구해서 좀 서술하는 거라면 인물의
영화는 어떤 인물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5분 동안의 그 오프닝 시퀀스 안에서 리플리가 어떤 인물인지 또 어떤 성격인지 앞으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오프닝 시퀀스를 굉장히 좀 영화적인 장면으로 봤고 리플리가 얼마나 외롭고 거짓말쟁이인지 그 한순간에 다 보여줬던 장면인 것 같아서 그런 연출들이 좋았고 저 이거 보면서 딱 그 오프닝 시퀀스 보고 편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촬영이랑 편집 너무 좋은 거예요. 촬영도 너무 좋고 했지만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보니까 그 편집 감독을 찾아보니까 굉장한 거장이에요. 거장 그래요? 편집 감독님이에요. 네. 지옥의 묵시록 편집했다. 네. 묵직하네요. 묵직하죠. 그런 편집 감독이 월터 머치였고요. 촬영은 최근에 매드맥스를 촬영한 네, 존 세일 촬영 감독입니다. 정말 잘 찍으시는 분들이네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찍었다뇨. 이미 그때도 뭐 이 촬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굵직굵직한 영화들, 뭐 편집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런 다양한 거장 감독들과의 작업을 이미 했던 어떤 기술 감독들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가 그런 정교하게 짜여진 어떤 고전의 클래식한 맛을 좀 보는 거는 이러한 좀 기술진들, 기술 감독들에 대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쵸? 네. 마지가 이제 비밀을 알아낸 다음에 그 톰이 면도날. 네, 면도칼 주머니에 숨기고선 조금씩 다가가면서 대화하는데 이렇게 피가 새어나오잖아요. 그 손에 쥐고 있던 면도칼이 자기 손을 찌른 거죠. 네. 그때 죽이려고 한 거죠, 사실 마지를. 네. 뭐 스포 다 나오니까 이미 살인을 2번이나 저지른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딱 그게 구출되는 이제 마지가 그 현관문까지 뒷걸음질 쳐가 가는데 거기서 누가 딱 들어오면서 마지가 구해지는데 그때 연기도 참 좋았고 좀 저는 이 영화를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떻게 했었지 이러면서 막 흥분해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볼 때마다 그니까요. 그리고 끝장면도 제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태양은 가득히랑 섞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양은 가득히 마지막 장면. 어떻게 끝나요? 그 영화는? 이제 99년 리플리도 제가 줄거리에서 끝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결국에는 아버지까지 속이고 유산까지 받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리플리는 그 모든 게 끝난 줄만 알았지만 그 제가 줄거리에서 말씀드렸던 처음에 항구에서 만난 배우란다. 케이트 블란쳇. 그 여자가 리플리의 정체를 알고 있는 바람에 결국 리플리의 거짓말은 끝나지 못하고 또 한 번의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네. 근데 태양 가득히는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전화위복으로 재산까지 다 얻어갈 수 있는 줄 알았더니만 이제 배가 한 대 항구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리플리가 꽁꽁 묶어서 버렸던 디키의 시체가 딸려서 올라오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럼 태양은 가득히에는 케이트 블란쳇 인물이 나오나요? 잘 기억이 없네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소설에 그런 인물이 없대요. 없대요. 네, 이거를 좀 더 원작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독 인터뷰를 봤는데 방금 은성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설을 영화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 톰이 이탈리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라고 소설에 한 문장으로 쓰여 있는 거 어떻게 영화로 보여줄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톰이 디키로서의 인생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수준이 높고 고귀한 집안의 자녀와 데이트를 하는 그런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네. 또 다른 재벌집 딸이죠. 그죠. 네. 푼수떼기.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 소녀처럼 연기를 하냐? 진짜 너무 달라 웃겨요. 지금하고 네. 그죠? 참 대단한 배우예요. 저희도 다 좋아하는 배우지만 네. 또 연출적으로 예린 씨는 어떤 거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캐릭터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어갔고 설명이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네. 맞아요. 그 처음에 저는
그 리플리가 흑수저다. 꿈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보여주는 게 연주회 그 콘서트홀에서 일하면서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 네. 네. 그리고 밤에 깜깜한데 혼자 몰래 피아노를 치고 있다가 경비원한테 걸리는 그 딱 두 가지 장면으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매력을 느꼈고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대사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디키가 바람을 피던 이탈리아 여자, 야채가게 여자가 자살을 하고 충격을 먹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려 있을 때 톰이 와서 내가 뭐 도와주겠다, 너의 비밀을 다 해주겠다 이럴 때 말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방 치우지 말라고, 너 내 방 치우지 마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버리잖아요. 그런 네. 디키가 네. 톰이 막 괜히 막 유리장 같은 거 막 정리하려고 딸그락딸그락 네. 옆에서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냅두라고. 네, 나는 지금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하고 너가 이러는 게 짜증나라는 걸 그냥 저리 나가 이러는 게 아니라 방 치우지 말라는 대사와 감정으로 이 캐릭터의 상황을 다 보여주잖아요. 진짜 잘 쓴 각본이에요. 네. 그렇죠. 감독이 썼는데. 그러니까. 민겔라. 근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연출을 할 수 있을지 몰랐대요. 리플리? 아니, 아니면 모든 영화를. 그러니까 이 전작이 잉글리시 페이션트잖아요. 네. 그때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그렇죠. 네, 자기도 그 정도로 약간 연출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될 줄은 몰랐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의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찾아보니까 감독보다는 각본으로 먼저 드라마 시리즈들 각본을 굉장히 많이 작업했던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첫 작품이 잉글리시 페이션트 네. 감독 각본 같이 한 엄청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음악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음악도 잉글리시 페이션트 했던 이 사람 이름이 가브리엘 야드? 예,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작업을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잉글리시 페이션트에서는 상을 받았고 네. 여기서는 노미네이트만 됐던 걸로 나오더라고요. 리플리에서는. 그러면 그 해 어떤 영화가 받았길래? 여기서 봤더니 다 노미네이트만 되고 거의 못 받았는데 좀 아주 큰 아카데미는 아니고 거기서는 주드로가 조연상 하나 받았고 필립 세이머 호프먼 조연상 받았고 또 감독상도 하나 받았어요. 네. 근데 맷 데이먼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해 뭐가 받았지? 그러게요. 근데 굉장히 노미네이트 많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리플리가 그 재즈 공부할 때 있잖아요. 근데 막 이거 LP판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맞추고 옷 갈아입고 그러는데 위층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난리 나요. 나죠. 네. 근데 그 장면 또 하나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와 네. 그리고 저는 그 싸우는 그 음색들이 그것도 약간 노래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까지도 음향이 메꿔가는 그런 기발함에 되게 또 놀랐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차를 타고 가는데 미국도 그때는 약간 반지하 개념처럼 네. 지하에서 사다리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와요.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리무진을 보내는데 운전기사가 $1,000은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이러면서 가는데 그 돼지들 그러니까 도축하는 네. 그런 가게들이 있는 쭉 그런 그 좁은 골목에 정육점이죠. 근데 정육점인데 그냥 생 돼지들이 큰 돼지들이 쭉 걸려 있죠. 네. 엄청 거기를 리무진이 쫙 빠져나가죠. 거기서 뭔가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리플리의 행보. 이따가 인물 얘기도 하겠지만 전 이 리플리라는 인물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매력 있어요. 네.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연기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는? 연기는 어떠셨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좋다는 얘기인데 네. 너무 감동을 받고 좀 경이롭다고 해야 되나? 저는 배우들을 볼 때 여러 부류의 배우가 있겠지만 퍼포먼스를 하는 퍼포머로서의 배우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정말 아티스트로의 배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둘 다 훌륭하죠. 근데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배우가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도 지향하는 바이고 여기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약간 그런 예술적인 모습들을 보여줘가지고 그거에서 오는 감동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결국 캐릭터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퍼포머들은 단순히 예를 들어 외적인 것을 흉내내고 사람들을 엔터테이닝 하는데 그칠 수 있지만 네. 평소에 인간들 혹은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캐릭터를 발전시키는 그 접근 방식부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맷 데이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분은 그 가장 집중한 감정이 외로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 보여요. 네. 맞아요. 그게 그리고 결국은 되게 모든 인간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런 거이기도 하고 또 저는 주드로를 원래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런 쉽게 말해서 마성의 캐릭터 말로는 표현하기 쉽지만 이런 거 연기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 파탈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도대체 그러니까 정말 옴무 파탈인 사람들은 만나기 힘들잖아요. 판무 파탈도 하지만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를 들여다보면은 약간 만나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주드로가 집중한 게 약간 어린 아이 같은 모습과 어쩌면 남성들에게 또 사랑을 느끼는 호모섹슈얼한 그런 매력을 집중해서 여기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규율들을 되게 배반하는 모습들이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잘 살린 배우임의 연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아요. 캐릭터들도 기본적으로 캐릭터 자체들도 다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감독도 연출을 잘했고 연기도 잘하고 그게 막 박자가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배우들이 다 훌륭하지만 이렇게 마치 이제 한 편의 음악으로 치면 하나하나의 악기라고 했을 때 이 하나의 스코어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네. 여기서는 튀는 네. 것도 그죠. 뭐 이렇게 뭐가 뾰족하게 나온 게 없이 되게 아름다운 스코어인데 근데 이 배우들이 또 다른 영화 갔을 때 다 이렇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이 배우와 캐릭터와 연출이 굉장히 조화가 좋았다.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저도 주드로 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은선 감독님 어떠셨어요? 연기? 연기 너무 좋았죠. 맷 데이먼이 그 연민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 표정이랑 몸짓이 어떻게 그렇게 했지 싶을 정도로 완전 리플리가 됐었고 저는 주드로 보면서 약간 좀 나르시즘 이런 것도 살짝 느꼈거든요. 그렇죠. 뭐 정말 개의치 않잖아요. 네. 그 약간 노출신 아, 네네. 근데 맞아요.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묘하게 그런 섹시한 느낌들 그런 것들이 묘하게? 섹시하다고요? 네. 대놓고 섹시해요. 무슨 소리? 저는 좀 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묘하게 대놓고. 네, 묘하게 대놓고. 맞네. 그거 같아요. 정말 어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네. 그런 인물이었던 네, 것 맞아요. 같아서 좀 묘한 느낌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네. 그런 사실 너무 그 몸짓이랑 그 앉아서 막 얘기할 때도 다리 위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리플리가 딱딱한 무슨 이렇게 초콜릿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같다면 너무 다 풀어져 있는 거야. 맞아요. 이 디키는 네. 너무 자연스럽고 팔다리도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쩜 그렇게 잘 표현했을까. 옷에 그 바람에 흩날리는 그 린넨들과 함께 맞아. 너무 그 풀어져 있는 그런 두 인물이 있다면 곁에 두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곁에? 네. 내 곁에? 내 곁에. 친구로서요? 아니면 친구로서 남자로서? 뭐든? 저는 디키. 저는 약간 비관주의자잖아요. 네. 결국엔 둘 다 떠나갈 것 같아서 혹은 제가 떠나가거나 하지만 개인적인 취향은 디키예요. 네. 은서 씨는? 전 리플리. 은서 씨가 인기처럼 은서 씨는 정말 싫어하는 게 부산스러운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죠? 저희가 조금 알죠, 남자 취향을. 근데 정말 인기척이 없죠, 리플리 씨가. 이따가 아무튼 인물 얘기하겠지만 리플리는
안타깝죠. 환경이. 네. 예. 그러니까 가진 그 재능에 비해서 환경이 진짜 안 음. 받쳐주는 인물. 적어도 이 99년작에서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디키랑 같이 있으면 심심할 날이 없을 것 같아요. 디키 너무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요. 산만해. 굉장히 산만해. 불안정하죠. 네. 그 대사 기억나세요? 디키가 사실은 살해를 당했는데 말없이 떠난 줄 알고 마지가 울면서 톰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네. 결혼을 하자는 얘기를 해서 부담 느낀 것 같다 하면서 침대에 같이 누워있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달콤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네. 단둘이 침대에서 어떤 얘기를 속삭였을지. 저는 근데 그런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부산스러움과 자유로운 영혼 뒤에 또 굉장히 젠틀하고 로맨틱한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까라는 상상에서 더 매력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디키가 되게 정신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감춰져 있는 이야기인데 프린스턴에서 폭력 사건에 휘말려서 네. 거의 사람을 죽기 네. 직전까지 팬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탐정이 디키가- 얘기하죠. 네. 탐정이 네.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죠. 네. 그러니까 디키도 좀 제정신은 아니에요. 네. 제가 아까 보트 얘기를 했던 것도 디키가 약간은 톰을 해치려고 했던 생각 전 조금 있었거든요. 네. 없애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죽이려고 하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폭력성도 안에 있는 인물인데 그런데 그런 디키가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정하게 이탈리아에서 보였지만 저는 진짜를 알아보는 그러니까 좋은 거 알아보는 인물 같아요. 그래서 마지라는 인물을 봤을 때 여자분 눈이 있지 않아요? 되게? 맞아요. 그리고 네. 결국 마지는 이제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난 마지랑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소리야 너 바람 피고 다니잖아 맨날 이러니까 난 마지 사랑해 마지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기 직전에 네. 뭐가 좋은 건지 아는 그걸 꿰돌아보는 눈을 갖고 있는 맞아요. 인물이 안목이 디키 같고 높은. 안목이 있고 음. 그래서 나중에 헤어질 때 뭐 재즈 페스티벌 같은 데 가잖아요. 네. 그때 막 디키가 이상한 행동 되게 맞아요, 많이 해요. 맞아요. 불안정하게. 네, 네. 그러면서 너 재즈 좋아하는 것도 거짓말이지. 이러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그게 다 전곡을 찌르는 네.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동안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원래 느꼈지만 한번 지켜본 거죠. 그냥 재밌으니까. 근데 그런 인물? 그런 게 디키. 어쨌든 좋은 거 알아보는 눈이 네. 있는 안목이 있는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동성애자인데 자신은 부인에 온 게 톰의 말처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보트 위에서 네. 이제 톰이 그러죠. 내 감정 왜 언제까지 모른 네. 척 할 거야? 네. 내가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줄 알아? 네가 마지랑 있을 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눈이 회둥그러지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청 화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톰을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데 톰은 원래 게이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 마음을 인정해버리면 둘이 연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사실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인 거고 회피해온 현실인 거고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종의 데이트로 보트를 타고 나가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아 디키가 톰을 네. 해치려 디키가 톰과 데이트하는 걸로.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선 씨?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 사람이 좋은데 싫은 거. 뭔지 아세요? 아, 그럴 순 있죠. 네. 그러니까 경멸의 감정.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싫어지면 약간 싫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이고 싶게 싫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디키의 감정이 그랬을 수도 있죠. 나는 얘가 좋은데 그걸 인정하면 내가 게이인 걸 인정하니까 싫은. 얘가 그래서 싫은 그런 것도. 그거 약간 말이 되네. 네. 그거는. 그 기차 장면에서 약간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막 맞아. 기대가지고 숨결을 느끼잖아요. 네. 아니 채취. 채취? 네. 네. 여기 근데 옷자락에서 막 이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디키는 알고 있고 알고 있죠. 하면서 너 징그러워 이러는데 그 약간 장난식으로 넘어가잖아요. 스푸키 이러죠. 네. 소름 끼친다고 막. 맞아. 그러면서 드럼 소리로 넘어가죠. 맞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는 디키가 어떤 애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좀 놔주잖아요. 네. 네. 집착하지 않잖아요. 네. 톰은 네, 집착하잖아요. 네, 좋아하는 맞아. 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닐까. 근데 디키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전에도 자기 채취를 맡을 때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는 그거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변한 거지 사실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톰한테 분명히 있는 분명히 것 끌려야 같아요. 하는 거고. 네. 근데 톰이 좀
좀 집착하는 모습이 찌질했잖아요. 네. 막 음악 감상실에서 나 프레디 만나가지고 막 음악 막 듣고 흥분했는데 바깥에서 막 지켜보고 있잖아요. 자기 데려가 주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야, 우리 둘이 어디 갈 거니까 너 여행하고 싶어 했잖아. 너 혼자 시간 좀 보내고 있어. 막 이렇게 차갑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톰이 이제 나갔는데 거기서 그 시퀀스도 진짜 멋있지 않나요? 성당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수녀님 둘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혼자서 까만 점이 돼서 반대쪽 계단으로 올라가죠. 성당으로. 아, 그 장면도 참 좋은데. 그 처음에 프레디가 등장했을 때도 그 광장에서 그 디키가 프레디 보면서 You look gorgeous 이래요. 그냥 아마 뭐 신수가 환해졌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됐을 거예요, 번역이. 근데 이 gorgeous라는 단어가 그냥 멋있다고도 사실 그게 되지만 동성 간의 그런 애정을 표현할 때 많이 약간 뉘앙스가 살짝 그런 그러네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바라보는 눈빛이 살짝 이상해요. 디키가. 네. 그러니까 디키가 동성 애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을 어쨌든 줬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그 아까 말한 옴무파탈의 매력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도 그러잖아요. 그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푹 빠져. 그러다가 곧 질리지. 너는 유발랐어. 그 톰을 위로해준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톰한테 완전 멀어지고 나니까 쓸쓸하게 앉아있으니까 마지가 와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맞아. 그런 거 보면은 뭐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이제 디키라는 인물은 이제 마성의 매력을 갖고 그죠.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물 얘기로 좀 넘어갈까요? 그러면? 창밖의 영화는 2부로 이어집니다.